자, 이른바 사천 논란의 당사자였지요. 국민의힘 김경률 비대위원이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한편 제3지대 또 하나의 중텐트, 새로운 미래가 창당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낙연, 김종민 공동대표 체제 새로운 미래는 이원욱, 조홍천 의원의 불참 선언으로 불완전한 모습으로 출발했는데요.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봅니다. 네. 윤주진 퍼블리커스 대표, 장윤미 변호사 두 분 어서 오세요. 두 분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먼저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울 마포울 출마 의사를 밝혀왔던 김경률 국민의힘 비대위원, 오늘 오후 속보로 전해져 온 내용인데 오는 4월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일단 SNS 통해서 밝힌 내용을 좀 보면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숙고 끝에 내린 결심이다. 예. 그 숙고에는 어떤 내용, 어떤 생각이 좀 있었을까요? 이제 국민의힘 공천 신청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의 이름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고요. 이제 이로써 김경률 비대위원님의 마포를 예비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네. 어쨌든 입장을 밝혀야 되는 이제 수순이 온 거죠. 그렇죠. 근데 결국은 계속해서 논란이 됐던 것이 무엇이냐면 김경률이라고 하는 사람이 심판이면서 동시에 지역구 후보라는 선수로 뛰는 것이 과연 맞느냐. 이것은 전략공천 지역으로 좀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최고위원의 성격인 비대위원의 어떤 전략적 결정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결국은 후보를 나가려면 비대위원을 그만둬야 될 것이고 비대위원직을 계속 유지하려면은 후보로 뛰는 것이 어려울 거란 예상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결국 저는 김경률 비대위원이 비대위원을 선택한 이유는 결국 한동훈 진용 체계를 계속해서 좀 서포트를 해야 되겠다. 좀 그 힘을 좀 유지해야 되겠다는 전략적 판단이 있다고 보고 최근에 또 실시됐던 여론조사 등을 보면 이 마포울 지역이 생각보다 이 정청래 의원의 아성을 깨트리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는데 판단이 있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경률 비대위원이 무리하게 전략 공천을 받아서 나갔을 경우에 만약에 패배하게 되면 한동훈 표 디자인의 어떤 전략적 미스 또 이러한 부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김경률 비대위원이 좀 알아서 거취를 정리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논란에 대한 그 부담감으로 보시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 시점은 좀 넘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넘어갔다? 예, 대통령직의 뭐 갈등 이런 것보다는 본인에게 더 주어진 적합한 자리를 고른 것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윤 대표님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한동훈 진용 체제를 좀 서포트해야 된다. 여러 이유들 얘기하셨는데 장 변호사님 보실 때는 어떤 숙고가 있었을까요? 그 내용에는. 사실 아마 한동훈 체제의 가장 강력한 지원자인 건 맞죠. 상당히 두 사람이 가깝다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불출마를 선언하는 건 뭐 비례나 다른 지역으로 또 출마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총선의 선거 어떤 전략과 시대 정신을 이른바 민주당에 대한 어떤 그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거기에 가장 중심 골자는 86 체제를 청산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장 상징적이고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사실 김경률 비대위원이에요. 그런데 그 출마를 접는다? 사실 전체 총선 컨셉이 어느 정도는 희석되는 측면이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이 갈등 국면 속에서 당과 정이 뭔가 파열음을 내는 국면 속에서 김경률 비대위원에 대한 여러 정치적인 어떤 결정을 촉구해왔었거든요. 그 출로가 바로 그 갈등을 풀어내는 하나의 수단이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는 건데 그건 결과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의 총선 컨셉을 좀 희미하게 만드는 좀 마이너스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실과의 갈등이 완전히 봉합됐다고 보기 어려웠다는 게 하나의 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는 비대위원회에서의 사퇴 좀 직간접적으로 요구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짚어주신 대로 당 지도부에는 계속 있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은 완전히 봉합됐다라고 진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과의 갈등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국민의힘 지역구 공천 신청이 마감이 됐습니다. 영남권 경쟁률은 굉장히 높았고 호남권에서는 신청자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어서 지역별로 편차가 큰 상황인데 아직 물론 대진표가 확정이 되지는 않았다마는 역대 총선과 그렇게 큰 차별점이 보이지는 않고 있거든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결국은 이제 호남에서의 이 후보 구인난은 좀 심각한 부분으로 비춰지고 있고, 근데 기존에 비해서 조금 다른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점점점 국민의힘의 이 공천 신청 패턴도 보면은 어떤 지역의 연고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특히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 보면은 윤희숙
전 의원이 서초에서 국회의원 하셨던 분이 갑자기 중동 성동으로 간다든지 그렇죠. 또 박민식 전 장관이 또 영등포로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떤 지역의 연고, 그 지역의 어떤 기반 이런 것보다는 전체 총선의 그림에서 봤을 때 나의 역할이 무엇이고 이 우리의 총선의 디자인과 컨셉이 무엇이냐 요거에 맞춰서 후보군들이 이제 자리를 찾아갔거든요. 네. 그런 점은 지난 총선에 비해서는 조금 더 다른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기존과 다른 부분은 지역의 연고에 연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국민의힘 역대 네. 총선과 비교해봤을 때 차별화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경쟁률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전체 경쟁률은 한 3.3대 1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호남에는 알 지원자가 없기도 하고요. 또 미달이죠. 영남 같은 경우로 좁혀본다면 4대 1 정도고요. 경북으로 더 좁히면 5대 1이 넘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 후보자들로서는 내가 될 만한 지역에 가겠다라는 의지가 상당히 강한 거예요. 그리고 그 추이는 뭘 반영하냐? 대통령의 인기가 상당히 낮다라는 게 반영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윤석열 정부를 지원하고 원내 입성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이른바 험지나 수도권 출마를 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추세는 국민의힘의 어떤 패턴이 달라졌다라고 하기에는 더 안 좋은 방향으로 좀 공고화되고 있다라고 볼 지점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 이 총선 그 공천에 대한 매매를 좀 보면 대통령실 출신 인사도 그렇고 현역 의원들 간의 어떤 치열한 경선 경쟁,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본선보다 더 치열할 수 있는 경선 경쟁이 치열하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지금 장 변호사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그 영남권도 그렇고요, 국민의힘 지지 기반이죠. 그리고 서울 강남권에 대거 공천 신청을 한 모습인데. 그런 반면에 이제 아까 영입 인재들 같은 경우는 험지에 도전을 한 모습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특징이라고 좀 보셨습니까? 네, 물론 이제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험지를 찾아가는 모습이 좀 더 아름다운 정치에 해당되는 것은 맞죠. 예. 그것은 분명히 높게 평가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통령을 이제 당선시켰던 이 국정을 함께 이끌어갔던 주요 인사들 중에는 네. 어떤 분들은 상당히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고 영향력이 있으면서 인지도 높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뭐 김은혜 전 수석이라든지, 아니 뭐 윤희숙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렇죠. 한편 또 그림자처럼 정말 참모로서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뒷받침하면서 이 국정을 위해 노력했던 이른바 참모진들은 예. 그런 대중적 인지도를 쌓을 만한 어떤 시간적 여유가 없었죠. 근데 그런 인사들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봤을 때 격전지, 험지로 갔을 때는 대중적인 그런 지지를 얻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 그런 인사들을 위주로는 주로 이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좀 높은 지역구를 좀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박민식 장관 이런 분들은 이제 대중적 영향력이 좀 있다 보니까 스스로 이제 다시 험지로 가게 되는 그런 패턴이 이렇게 좀 서로 이렇게 차별화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이 대통령실 인사 내지는 정부의 뭐 장차관을 지낸 분들이 어느 지역구를 선택하고 있는지를 보면요 추세가 있습니다. 예. 언론에서는 소리 없는 내전이 벌어지고 있다라고까지 하는 정도예요. 왜 그러냐면 현역 의원들이 다 포진해 있고 자리 잡고 있는 지역구에 도전장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현역 의원이 가장 많이 자리 잡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 이른바 영남. 더 좁히면 TK 지역인 겁니다. 거기에 영남 58개 지역구 중에 20개 지역구에서 이른바 윤석열 정부의 인사들이 도전장을 내밀었고요. TK 지역으로 좁히면 훨씬 비율이 높습니다. 13개 지역구에 9개 지역에서 도전장을 던졌거든요. 이 말인 즉슨 내가 윤석열 정부의 어떤 지원을 하기 위해서 원내 입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다른 지역으로 가서는 승산이 별로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만한 지역으로 가면서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현역 의원은 기본적으로 여러 또 장점이 있습니다. 이 지역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조직도 갖고 있기도 하고요. 국민의힘에서 시스템 공천 도입했다라고는 하지만 현역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타파할 정도에는 못 미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상당히 당내 공천 갈등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잡음이 일어날 가능성이 지금 곳곳에 좀 포진돼 있다라고 전망을 영입 인재들 험지 도전은 그렇죠. 험지 도전이라는 표현 네. 아니면 뭐 물론 국민 입장에서 버린 카드는 아니겠습니다만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드는데요. 이를테면 신진 세력들 그리고 영입 인재들은 비대위 체계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모셔온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천 논란까지 감내하면서 이렇게 추천을 하려고 했던 김경률 비대위원은 완전히 불출마를 선언했고요. 네네. 이를테면 박은식 비대위원 지금 호남 출마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당선 가능성은 현저히 낮죠. 이수정 교수 같은 경우에도
수원 정에 나온다는 건데 수원 지역구 5곳이 다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를테면 뭔가 소모되고 정말 당선권에서는 좀 먼 지역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출마를 하고 상대적으로 대통령실과 정부 인사들은 안전한 길을 가고 있다는 것도 대비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국민의힘 상황 살펴봤고 제3지대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랑 민주당 탈당파 일부가 공동 창당 대회를 열었는데 조응천 이원욱 의원은 새로운 미래에 합류를 하지 않았어요. 어제 갈등 국면이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 좀 봉합이 안 된 걸까요? 봉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개혁미래당이라고 당명을 가칭으로 정한 것부터가 상당히 개미당 이래서 뭐 개딸을 연상시킨다. 그리고 우리와 어느 정도 소통을 하고 낸 것은 아니다라는 불만감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랬었죠. 예. 그거는 네. 표면적인 이유라고 보고요. 사실 중텐트를 만들기 위해서 제3지대에서 결합한다라는 게 명분이 없습니다. 엊그저께까지 민주당 이 지붕 아래 같이 있던 네. 분들이에요. 제3지대에 나와서 그걸 합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국민 호응을 이끌어내겠습니까? 그렇다면 중텐트, 빅텐트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제3지대에서 새를 결합할 수 있는 모색이 있어야 되는데 이준석 신당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이 정치적 선택을 중텐트로 하는 것이 무슨 실리와 명분이 있느냐라는 어떤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풍경이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이 안 됐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윤 대표께서는 오늘 이 창당 대회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낙연 전 대표는 명실상부 이제 야권의 대권 주장 한 분이시잖아요. 네. 근데 그런 이낙연 전 대표가 이렇게 작은 중텐트를 하나 꾸리는 데에도 결국은 파열음이 났다는 점은 이낙연 전 대표의 그 정치적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되는 대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반대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측에서는 이번 창당의 어떤 그 불완전한 창당의 모습을 보면서 뭐 일말의 안도의 한숨을 내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표면적으로는 뭐 명칭이라든지 뭐 더 큰 통합 이런 뭔가 좀 명분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당 지도부 구성이라든지 또 당의 주요 보직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또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공천의 밑그림을 그릴 것인지에 대한 어떤 완전한 그런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전 제일 컸을 것이라고 보고 결국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선거제가 어떻게 결정이 되면서 병리평으로 회귀를 하는지 뭐 준연동형으로 가는지에 따라서 이 제3지대를 어떤 식으로 통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담론이 다시 시작이 되면서 충분히 그때를 가서도 또 새로운 창당과 통합의 모습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한번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합류하지 않은 이 두 의원 앞으로 어떤 정치 행보를 이어갈까도 굉장히 관심이 가는 부분인데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더 큰 통합을 위해서 오늘 저희는 합당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네. 했는데 그 더 큰 통합이라는 의미가 네. 어떤 것인가? 뭐 여기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개혁신당 합류 가능성 얘기도 나오고 맞습니다. 있고 어떤 걸까 궁금해하시는 분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짚어주신 대로 그 방향성을 가져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더 큰 통합이라는 건 이른바 지금 두 진영으로 나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혁신당과 이제 새로운 미래의 이 한 축이 이 두 축이 설정돼 있는 건데 더 큰 연대 통합이라는 건 이른바 이준석 신당과의 같이 합치는 것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결합하지 않은 이원욱, 조응천 의원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게 정치적으로 고립되는 일을 자초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개혁신당에 먼저 들어가서 결합을 한 다음에 지금 이낙연 신당과의 어떤 가교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런 정치적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전 개인적으로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신당, 이준석 대표에서 나오고 있는 이낙연 신당에 대한 평가 상당히 낮습니다. 정치적 구애가 상당히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윤핵관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정도에 이르렀기 때문에 예. 이게 과연 성사될 수 있을지는 지금까지는 물음표인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그런 얘기했잖아요. 그 흡수 통합 원칙에 맞지 않는 통합이고 정당의 헌법인 강령과 당원은 반드시 합의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일방적 의결이 예상된다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단순히 뭐 쪽수 늘려주기식의 어떤 흡수당하는 네. 거는 뭐 옳지 않다는 의미였던 것 같은데 이게 그렇다면 개혁신당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것도 어쨌든 흡수된 개념이 그런 그림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저는 단기적으로 이분들이 당장 어떤 개혁신당에 합류하는 모양새는 좀 예상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현재로서 물론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모르겠지만요. 네. 근데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조응천 의원이었나요? 이런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현역 의원만 결국 보태주는 거 아니냐. 현역 의원이라고 하는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이 두 분이 내가 굳이 현역 의원이 지금 모자란 소위 말하는 이낙연 신당에 굳이 내가 의석수까지 보태주면서까지 이렇게 흡수 통합의 형태로 들어가는 것이 과연 맞느냐. 예, 결국 이제 원했던 것은 뭔가 좀 수평적인 차원에서 세력 대 세력의 결합으로 가고 싶었을 텐데 워낙에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대권 주자로서의 어떤 인지도와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네. 거기에 포섭되는 것 같은 그런 구도가 좀 싫었던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그 장윤미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그 제3지대의 완전한 통합이 이루어졌을 때 만약에 장 외에 있으면은 세력 대 세력으로 언제든지 협상의 카드를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창당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세력 안에서의 플레이어로밖에 기능할 수 없기 때문에 입지가 좁아집니다. 네. 그래서 본인들의 입지를 좀 더 아직은 지켜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치 생물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럼 다시 루비콘과 건넌 거예요? 아니면은 다시 뭐 또 합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좀 보세요? 저는 조응천 이원욱 의원이 어제만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상당히 막 여러 좀 분열음이 나왔었죠. 이석현 그 전 국회 부의장이 거의 해산됐다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물론 네. 철회하긴 했지만요. 다른 SNS 글을 올려서 본인이 좀 전달받은 게 좀 왜곡됐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지만 파열음이 상당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걸 그대로 그 과정이 노정된 상황에서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과 정말 유기적인 결합을 이 두 분이 또 하는 것도 좀 어려워진 어렵다. 국면이 된 것 같아서요. 정치 생물이라고 해서 뭐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겠지만 네. 상당히 좀 어려운 길을 제3지대에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편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오늘 예방을 했습니다. 여기서 문 전 대통령이 뭐 명문 정당을 강조하면서 총선 단합과 승리를 주문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재명의 명, 문재인의 문 이렇게 한 글자씩을 딴 건데 친명, 이렇게 친문, 나눠진 당내 분위기를 좀 네. 고려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당연히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뭐 자객 공천이니 저격 공천이니 해서 당내에서 이미 뭐 친명 컨셉을 가진 후보들이 이른바 친문의 어떤 대항마로 떠오르고 이런 부분이 민주당이 선거를 치르는데 과연 도움이 되느냐라는 문제의식이 당연히 지도부한테는 있을 수밖에 예. 없고요. 그렇다면 오늘 원래 좀 그 피격을 당하는 당일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기로 예, 했지만 맞습니다. 좀 지연이 되고 연계가 된 측면이 있었죠. 오늘 만났을 때 당내 이런 좀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을 두 분이 만남으로써 어떻게 사실 마침표까지는 안 되더라도 살짝 쉼표 정도는 찍어줄 수 있는 정치적 이벤트였기 네. 때문에 민주당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통합이 필요하다. 단일 대우를 구사해야 된다. 이건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얼마 전 DJ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서도 민주당이 민주주의 깃발 아래에서 한 단일 대우로 모여야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었기 때문에 네. 그 연장선상의 어떤 입장으로 이해가 됩니다. 네, 총선 전 통합의 메시지를 낸 건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을 하면서 사실상 이제 민주당 안에 남은 비명은 이제 친문만 남게 됐습니다. 이 친문과 이제 친명의 싸움, 이것은 사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매우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이 분열의 당사자가 되면은 만약에 총선을 패배했을 경우에 그 책임론이 불거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쨌든 좀 겉으로라도 우리가 좀 통합하고 서로 화합하는 모습이라도 보이는 것이 서로에게 좋겠다 이런 판단을 했다고 보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친명을 소위 참칭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게 언제적 친문이야. 이제는 그런 거 없잖아. 이렇게 보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도 사실 이 정부에서는 뭐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이라든지 뭐 통계청 조작 문제 또 뭐 이제 전 사유의 특혜 채용 이런 여러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민주당이라고 하는 아주 단단한 방어막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심지어 명문이잖아요. 예, 명이 앞에 있습니다. 그 정도로 주도권을 이재명 대표의 주도권을 대폭 인정해주는 그런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선거제 관련된 논의도 나오지 네.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원내 다수당인 뭐 민주당이 결정 권한을 이제 뭐 저희가 앞서도 이제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한테 위임키로 했기 때문에 이 대표의 고심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어떤 결정을 할까요? 민주당의 대선 공약은 준연동형제를 유지한다라는 거였습니다. 네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체제를 좀 선진화하고 공고히 하기 위해선 다당제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됐던 거고요. 네. 그런데 이걸 완전히 과거의 병립형으로 회귀한다? 이건 당내에서도 큰 분란의 여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굉장히 의원총회를 몇 차례 하더라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에 정세균 총리, 김부겸 총리 모두 이 과거로
과거로 회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비토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이런 당내 갈등 요소를 과거로 회귀하는 순간 계속해서 선거 국면에서 끌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인가. 아마 준연동형제를 큰 틀에서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명분을 챙겨야 되는 숙제가 민주당에게 놓인 거고요. 그렇죠. 다만 멋지게 지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선거는 실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뭔가 위성정당과 관련된 어떤 모색점은 찾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실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 선거 실리냐 명분이냐 예. 고민 많이 될 텐데 어떤 결정 내릴 거라고 예상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시절에 이 연동형 비례제를 통과시켰고 그 당시에 민주당은 또 위성정당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랬었죠. 사실 스스로 원칙을 버렸던 전례가 있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이재명 대표를 만났을 때 과연 어떤 말을 했을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기는 선거에 대한 어떤 힘을 실어주는 메시지를 주지 않았을까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예방을 통해서 선거제에 대해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명분을 좀 확보를 했고, 근데 이번 이제 주말이 지나서 장고 끝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병립형으로 가는 그런 결단에 좀 더 무게를 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선거에서 있습니다. 이기는 쪽으로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 선거제 확정이 돌아오는 주에는 확정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면서 오늘 정치권 소식 예. 민주진 퍼블리커스 대표와 장윤미 변호사와 두 분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